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인도태평양 전략연구원의 최수영입니다. 오늘은 2024년 11월 29일 오후 2시입니다. 오늘도 여김없이 최수영이가 진행하고 있는 이슈 핵펀치 시간에 지금도 실시간 들어와 주시는 우리 아시아투데이 애청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고요. 또 멀리 해외에서 전국 방방곡곡에서 저희 아시아투데이 방송을 애청하시는 모든 우리 독자 여러분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해 올립니다. 지금 오늘 썸네일에 이제 올라간 얘기들이 몇 가지 있는데요. 거기 앞서서 제가 잠깐 캄비세스의 재판이라고 하는 즉 부패한 판사의 살가죽을 벗기는 그런 그림을 아마 아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고조선 시절에도 8조 금법이라는 게 있었어요. 비록 8가지 불과했지만 사회를 유지하기 위한 강력한 법체계였죠. 그리고 이를 이어서 등장하는 여러 국가에서도 정도는 다르다 하더라도 왕의 이름으로 법 질서를 강조했고 또 백성들은 이러한 왕법에 이의를 달 수가 없었습니다. 자, 문제는 이를 집행하는 사법인들이었는데 조선조에서도 포도청이나 의금부에서 이를 관정했죠. 그러나 지방은 그렇지 못하니까 지방에서는 이러한 그 사법인들을 목민관이라고 불렀고 또 이들을 흔히 사또라고 부르는 지방 수령들이었습니다. 조선 말에 이르러서는 이러한 지방 수령들, 사또님들이 부패하면서 나라의 질서가 흩어지고 붕괴되었고 마침내 망국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자, 이에 이와 같이 썩고 부패한 관리들에 대한 처형은 반역죄를 제외하고는 가장 잔혹했다고 전해지는데 즉 팽형을 내렸다는 겁니다. 토사구팽이란 말 아시죠? 자, 가마솥에 넣고 삶아 죽이는 형벌입니다. 하도 잔혹해서 실제로 이를 행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여지지만 삶는 신용은 했던 것으로 이렇게 가마솥에 넣었다 꺼내는 식으로 대신했다 합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형벌, 즉 팽형을 받은 자는 이미 죽은 것으로 간주되어서 제사를 지내게 했고 이렇게 형벌을 받은 사람은 사람이 아니라 유령 취급을 당했다고도 합니다. 자, 그런데 조선조만 그랬을까요? 고대 그리스의 역사가이자 역사학의 아버지라 불리는 헤로도투스는 그의 저서 역사에서 페르시아 제국의 캄비세스 왕이 행했던 재판을 기록해 두었습니다. 헤로도투스는 법을 집행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 캄비세스 왕의 재판을 통해서 후세에 알리고자 했던 것이죠. 캄비세스 왕 기원전 6세기 페르시아 제국을 다스리던 임금이었는데 당시 왕실의 재판관은 시삼네스라는 자가 있었습니다. 이 시삼네스는 남몰래 뇌물을 받고 부정한 판결을 내린 일을 자주 했는데 이런 사실이 알려지면 알려질수록 돈이 많은 자들이 이 시삼네스에게 몰려왔습니다. 그리고 뇌물을 주고 호소하며 중죄를 저지른 사람들도 어렵지 않게 사면이 됐던 것입니다. 유전, 무죄, 무전, 유죄가 이 기원전에도 있었던 것이죠. 이 시삼네스는 뇌물을 받고 호화로운 생활을 하며 살게 되었습니다. 더 많은 부자들이 시삼네스의 집을 찾아와 돈으로, 물질로 그를 회유했고 또 그는 재판관이란 절대 권력을 가진 그 지위를 남용하여 어렵지 않게 부를 이룰 수가 있었습니다. 자, 누구도 이 재판관 시삼네스를 건들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 그가 법을 다루고 있었기 때문이었죠. 하지만 억울한 피해자들이 하나 둘씩 늘어나면서 마침내 캄비세스 왕의 귀에도 이 소식이 들어가게 됩니다. 분노한 캄비세스 왕은 시삼네스의 가죽을 벗겨 죽이는 형벌을 내렸습니다. 시삼네스는 페르시아에 있는 모든 법관들에게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 모두가 그의 가죽 벗기는 처벌을 그 처벌 과정을 지켜보게끔 하였습니다. 캄비세스 왕은 이 시삼네스를 사형에 처하면서
살아있는 상태에서 그의 살가죽을 모두 벗겨내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다음 시삼네스의 살가죽을 무두질해서 시삼네스가 판결을 내릴 때 앉아 있었던 의자 위에 덮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캄비세스 왕은 시삼네스의 후임자로 그의 아들 오타네스를 판사로 임명하고 그 의자에 앉게끔 하였습니다. 캄비세스 왕이 그 아들 오타네스에게 말합니다. 재판을 할 때 너는 내가 어떤 의자에 앉아 있는지 그 점을 꿈에도 잊지 말아라. 새로운 재판관이 된 오타네스는 아버지 시삼네스의 가죽 위에 앉아서 송사를 보아야 했습니다. 부정이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버지의 가죽으로 만든 의자에 앉아 판결을 내려야 하는 일은 참으로 잔혹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캄비세스 왕은 공정한 법 집행을 위해서 이를 실행하였고 페르시아 국민들은 이 단호한 결정에 환호하였습니다. 사법의 청렴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일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현재 대한민국 상을 보면 캄비세스의 결단이 얼마나 부러운지 모르겠습니다. 재판관의 부패는 우리 사회에 불신을 일으킵니다. 불신, 아니불, 믿을 신, 즉 신뢰를 상실한 나라는 사회의 구조 자체가 약화되어 가는 법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믿지 못하고 사법을 믿지 못하고 연이어 국가를 믿지 못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캄비세스의 이야기는 벨기에의 브뤼셀에 있는 시의회의 요청으로 제라드 다비드의 그림으로 그려졌습니다. 벨기에 브리헤 호로닝은 미술관에 걸려 있습니다. 그 유명한 캄비세스 왕의 심판 1498년도 제작품이죠. 두 장의 패널로 구성된 이 작품은 사법 부패에 대한 도덕적 교훈을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현대 기준으로 볼 때 형벌이 지나치게 잔인해 보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것은 사회 질서를 유지하고 사회적 신뢰와 가치를 강화하기 위한 통치자의 의지를 반영한다 하겠습니다. 캄비세스 왕의 사례는 권력에 따른 책임의 무게와 대중의 신뢰를 배신한 결과가 얼마나 심각한 결말을 맞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캄비세스 왕의 심판이 상징하는 것은 법의 공정한 실현과 공정을 잃은 사법인에 대한 강력한 응징을 의미합니다. 법은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 마지막 보루라 하겠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사법은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대법관 권순일, 전라도 판사 김동현의 예는 그들이 오늘날 대한민국의 시삼네스임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러한 부패한 판사 시삼네스들은 정치와 이념을 따라 무수히 존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한둘이 아니겠죠. 그러나 이를 탓하고 반성하는 진정한 사법인들의 목소리는 전혀 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 대한민국의 법은 이미 정의와 공정을 상실한 채 시삼네스들에게 점령되어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대한민국은 이 좌익 시삼네스들로부터 다시 공정과 정의를 회복해야만 하겠습니다. 그 누구의 살가죽을 벗겨낸다 하더라도 반드시 이 나라는 살려야 하겠습니다. 자, 이를 위해서는 어떠한 계엄령도 좋지 않겠습니까? 자, 계엄령만이 나라를 살리는 길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수십 년이라 하더라도 계엄령 하에 살아도 좋지 않겠습니까? 자, 국민 여러분, 그리고 애청자 여러분께 여쭙겠습니다. 이 나라의 사법인의 기계와 명예를 따르는 살아있는 청백리 법관, 정직하고 진솔한 법관은 진정 다 사라져버리고 없다는 말인가요? 자, 한심한 이 나라에 최근에 벌어지는 이 사법부의 이 썩어 빠진 냄새 풀풀 나는 저 더러운 광경을 보면서 오늘 방송 소두에 잠깐 말씀을 올렸습니다. 더러운 사법인들 얘기를 하니까 목이 마르습니다. 잠깐 향기를 좀 마시고 좀 방송 이어가겠습니다. 네, 오늘도요, 우리 스패너님들뿐만 아니라 시작부터 이렇게 들어와 주시는 우리 아시아투데이 애청자 여러분들
방송에 실방송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자, 지금요 미국에서 기밀 문서를 해제를 했는데 거기 봤더니 자 DJ가 누굽니까? 도요다 다이치오 얘기하는 거죠. DJ가 공산주의자라는 사실에 놀랐다라는 이런 기가 막힌 내용이 나옵니다. 자, 근데 저는 이 보도를 해주는 스카이데일리의 허겸 기자가 참 고맙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 기자들 가운데 이렇게 영어라고 쓰여진 문장을 읽고 영어로 쓰여진 문서를 해독하는 이런 능력을 가진 기자가 과연 얼마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번에도 카말라 해리스가 도널드 트럼프에게 이기고 있다. 내지는 박빙이다. 초접전이다. 이와 같은 개소리 망언들을 짓거려냈던 대한민국의 쓰레기 기자들, 쓰레기 언론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아시죠? 그러나 단 한 군데서도 자기들이 거짓 보도, 디스인포메이션 가지고 거의 발작적인 증상을 벌였다는 얘기는 절대 사죄를 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자, 여기에 지금 미국에서 기밀이 해제된 보통 declassified라고 얘기합니다. classify 하면은 비밀화하다는 얘기고요. 앞에 접두사 부르면 from, out of 이런 뜻이 되죠. 그러니까 비밀로부터의 이격, 탈출이니까 비밀 해제가 되는 말이죠. 자, 이번에 미국에서 이런 비밀 문건을 해제했는데 여기 나오는 이택돈 씨라고 있어요. 이 이택돈 씨는요. 대단한 수지였어요. 그 당시를 보면 서울법대를 나왔어요. 그리고 일찍이 학교를 다니다가 그 당시는 한 20-30명 뽑았겠죠. 사법시험을. 거기에 붙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분도 서울법대 출신이고 판사를 하고 그리고 나중에 바람이 들어서 이제 정치권에 가신 분 같은데 자 이렇게 나름대로 능력이 있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당시의 기준으로 볼 때는 서울법대 나오면 야 천재다 뛰어나다 그런데요. 오늘날 지금 우리나라 돌아가는 상황을 보십시오. 서울법대 나온 애들은요 천재가 아니에요. 그 정신병자들이 많고 사이코패스들이 많고 그 다음에 이전의 사례를 갖고 즉 판례를 가지고 거기에 적용해서 맞다 틀리다 이런 건 비교할 줄 알아도요. 절대로 앞으로 벌어질 일을 갖다가 예측을 하고 예단을 하고 분석하고 판단 결정하는 얘기는요. 완전히 무능력자들입니다. 자, 그러니까 앞으로 저는 우리나라 이 사회의 기풍이나 문화가 이 무슨 판사 검사하는 애들이 수재다, 똑똑하다, 걔네들만이 우리나라의 지식인의 무슨 한해 표본이다 이런 생각 갖지 마시기 바랍니다. 한쪽으로 뭐가 나고요. 어떤 그 국제사회에서의 어떤 그 지정학이나 이런 부분들은 전혀 볼 줄 모르는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애들이 우리나라를 부패하고 썩어 문드러지게 한 그 흉흉한 범죄 조직의 중심에 있다고 할 수 있어요. 뭐가? 판사, 검사, 변호사들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이택돈이라는 사람, 지금은 이제 돌아가시고 이제 저쪽에 딴 세상에 저승에 가 계신 분인데, 자, 이번에 이 보도를 한 이 허겸 씨의 정말 이 현장에 살아 있는 취재에 진짜 제가 감사를 드리고 한번 얘기를 우리 보도된 내용과 함께 지금 국민 여러분들께 공유를 해드리고 합니다. 며칠 안 됐습니다. 미 국무부 DOS라 그러죠. Department of State. 우리로 말하면 외교부 정도로 표현될 수 있는데 이 미 국무부가 현지 시간 11월 20일 날 기밀 해제를 했습니다. 1980년 58 당시 외교 전문이라 그래갖고 그 외교 전문에 따르면 1980년 8월 28일, 8월 29일 2심 재판에서 피고인 이택돈은 김대중이 공산주의자인 걸 알고 놀랐다라고 증언을 했어요. 자, 이 내용이 서울에 있는 주한 미국 대사관이 전문보고를 합니다. 저도 과거 해외 나갔을 때 이 전문보고를 매일마다 했는데 이것을 워싱턴에 있는 본부에다 이제 보고를 한 것이죠. 자, 지금 방금 전에 우리가 저 기사 검색해서 보여드린 것처럼 지금 기사 내용 그 declassified 비밀 해제된 문서가 좀 인쇄가 안 좋지만 이 내용을 통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래서 당시 1980년 58 당시 내란 혐의로 재판을 받던
판사 출신의 이택돈 의원입니다. 이분은 지금으로부터 12년 전에 분당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돌아가셨어요. 자, 근데 이 사람이 김대중과 아주 가까운 사이였죠. 그래서 당시 광주 사태를 배후에서 조종하고 정동련에게 돈을 주어서 학생들에게 돈을 살포시켰던 김대중과 그 일당들이 당시 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당시 신민당 국회의원으로서 김대중이가 대통령 출마할 때도 그와 함께 같은 라인에 서 있었던 이 이택돈 씨가 이 검찰이 제시한 증거를 보고 화들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이런 증언을 했다 그래요. DJ를 대통령 후보로 선출한 신민당, 당시 신민당입니다. 신민당은 국민에게 사과해야 한다라고 법정에서 진술했는데 이 사실이 이번에 기밀이 해제된 미국의 외교 전문에서 그 전문이 이번에 비밀 해제가 됨으로써 이렇게 바깥으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자, 지금까지 원래 1980년 5월 달에 있었던 광주 폭동은요. 원래가 김대중 내란 음모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대법원까지 가서 김대중에게 사형이 언도되었던 그런 사안이었죠. 그러나 이후에 대통령이 된 전두환 대통령께 김대중은 아주 그냥 허리를 납작 엎드리고 살려달라고 애걸복걸하는 편지를 씁니다. 그리고 기적적으로 사면을 받게 되죠. 이게 바로 해안을 갖고 있었던 박정희나 전두환 전 대통령이 모자랐던 부분이 이런 거예요. 저라면은 과감하게 끊어냅니다. 왜? 독소를 제거를 해야 됩니다. 비유를 해드릴게요. 나뭇가지 이렇게 자라납니다. 하나 가지가 옆으로 삐껴요. 조금 삐껴나왔을 때, 어렸을 때 가지를 꺾어버리면 옹이가 안 생깁니다. 근데 이게 한참 자라고 난 다음에 딱 잘라내면 옹이가 생기죠. 그러니까 나라의 별나는 목적으로 내란 음모를 하고 박정희 대통령이 서거한 그 어려운 상황을 자기 개인이 출세하려는 대통령이 되고자 하는 그런 더러운 생각을 갖고 있던 김대중이를 그때 없앴어야 된다고. 근데 그걸 못함으로 해서 이 나라가 김영삼, 김대중으로 바톤이 이어지면서 이게 완전히 저겁니다. 나라의 근간이 망가지기 시작한 겁니다. 자, 미 국무부는 11월 20일 현지 시간이에요. 추가로 기밀을 해제한 5.18 당시 외교전문 80 서울 011401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1980년 8월 28일, 8월 29일 2심 재판을 참관한 주한 미국 대사관 관계자는 이택돈은 김대중이 그의 이념에 대해 자기에게 거짓말했다고 폭로했다. 라고 하면서 외교 전문상에 워싱턴에 보고를 했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택돈 전 의원은 제1한국민주회복 통일촉진국민회의, 줄여서 한민통이라고 합니다. 이 한민통을 직접 지칭하면서 일부 구성원은 공산주의자들이었음을 알았어야 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영어로 원문이 이렇게 됐습니다. And should have known that some members of the 한민통 who were mentioned by name were communist. should have pp 나오면 뭐뭐 했었어야 되는데 하지 않아서 유감이 뒀다. 이런 얘기 나오죠. 성문 기본용문법 기초용법에 나온 얘기예요. 자, 이렇게 후회를 하면서 공산주의자 2명의 실명을 법정에서 공개했다고 미 대사관은 본국에 보고를 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번에 공개된 외교 전문상에는 2명의 이름이 기재되지는 않았고 글씨를 지우거나 가림한 흔적도 없었습니다. 미 대사관 관계자는 이택돈 전 의원은 김대중이 40년대 중반에,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해방되고 난 그 어간쯤 되겠죠. 공산주의자들과 명확하게 연결된 증거를 검찰이 제시했을 때 놀랐다라고 법정에서 진술을 했다면서 이택돈 전 의원의 발언은 이번 재판에서 가장 놀라운 법정 진술이라고 기밀보고서에 의견을 첨언했다 그럽니다. 자, 가장 놀라운 법정 진술. The most surprising testimony. 놀랄만한 진술이었다는 거죠. 가장. 자, 그러니까
그때까지도 이 김대중은요 이미 공산주의를 신봉하고 있었어요. 우리 중앙정보부 시절에 저도 우리 선배님들 통해서 얘기를 들어보면 김대중이 어떤 일에 연루가 돼 있었고 또 어떤 선배님들 보면은 김대중에게 돈까지 가져다줬 그런 역할을 했던 선배들도 있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김영삼이가 나중에 대통령이 되고 나서 노태우 측으로부터 3천억인지 4천억인지 받은 게 들통이 났죠. 그때 누굽니까? 당시 민주당에 있던 박 무슨 의원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그걸 갖다 공개를 해서 김영삼이가 얼마나 추하고 더러운 인간인지 만천하에 알려줬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덮기 위해서 이미 80년도에 김대중 내란 사건으로 다 3차 대법원 판결까지 끝난 것을 일사부재리 원칙도 지키지 않고 다시금 들춰냈어요. 뭐 때문에 그랬을까? 김영삼이가 개인적인 치부를 막기 위해서 그것을 가리기 위해서 거짓말로 역사를 뒤집은 거죠. 대통령이란 권위를 이용해서 일방적으로 검찰에다가 지시를 했고 당시 TF 팀장 맡았던 이종찬이란 아마 검사장이 있었을 거예요. 그 이종찬 씨가 뭘 그런 걸 갖다 해봤어요. 일을 할 거 아니에요. 검사들은요. 나와 있는 판례 이런 거 없으면 일 못합니다. 절대 미래 일을 못해요. 판사들도 마찬가지예요. 자, 그러니까 그걸 얼기설기 뜯어 맞춰가지고 전두환 노태우를 갖다가 반역 번째로 반란을 한 사람들로 다시 재심판해서 끌고 간 거죠. 그때 그 일을 했던 게 누구예요? 당시 안기부장 권영해. 그리고 권영해 밑에서 특보하면서 그 바풀떼기 심부름하던 홍준표. 이런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이제 역사의 진실을 바로 이야기해야 될 겁니다. 자, 실제로요. 얼마 전 우리 스카이데일리 허겸 기자가 질문했을 때 우리 권영해 전 안기부장은 자기가 1980년 5월에 북한군이 내려왔던 사실을 갖다 입증했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확인했냐 했더니 대공수사국 요원들을 지시를 내려서 그 대공수사국 요원들이 그 진실을 파헤쳤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자, 그런데 물 한 모금 먹고 해야 되겠네. 자, 당시 말이죠. 저도 그때 권영해 부장님 있을 때 저도 그 회사 무슨 공작국에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북쪽에 가서 그런 걸 확인하려면요. 간첩 잡는 대공수사국에서 하는 일이 아니고 제가 소속에 있던 땡땡 공작국에서 합니다. 자, 그런데 제가 우리 공작국 선배 중 한 분한테 당시 우리 거의 모든 사업을 총지휘하셨던 선배님이에요. 성함이나 이런 거 제가 좀 감춰두고 얘기할게요. 지금도 저하고는 가깝게 연락을 하고 지내는데 제가 여쭤봤죠. 선배님, 권영해 부장님이 본인이 지시를 해서 대공수사국에다가 이걸 지시를 해갖고 파악했다 그런다니까 선배님 막 깔깔거리고 웃으시는 거야. 아니, 그분이 이제 나이가 드셔서 치매 들으셨냐? 노마에 들었냐고 왜 그러시냐? 야, 내가 모르는 거 그 사람이 어떻게 하니? 이러시면서 그냥 웃으시더라고.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권영해 전 안기부장은 뭔가 허장성세하고 싶었겠죠. 뭔가 아직도 자기가 제대로 알고 자기가 모든 일의 핵심에 있다라고 얘기하고 싶었겠지만 당시 그분이 환갑도 되기 전에 안기부장을 했어요. 지금 저보다도 어린 나이에요. 그러니까 아니 무슨 군대에서 투스타 딸랑 다른 게 다고 그 전에 김영삼이 김현철한테 잘 보여갖고 국방장관도 하고 왔는데 우리 비밀정보 공작을 뭘 알겠어요? 안에 신용을 한 거지. 덕분에 나중에 북풍인지 총풍인지 만들어가지고 우리 옆방 애들이 한 놈만 빼고 전부 다 구속됐다는 거 아니야. 그런데 우리 구속된 동료들에 대해서 미안하다는 사죄도 없고 쓴 커피 한 잔도 없는 그 정도의 사람이니까. 교회 장로님인데도 그래요. 자, 그러니까 똑같습니다. 이제는 이 광주 58을 두고 말들이 너무 많아. 역대 국가보훈처 보훈부 장관을 했던 모든 인간들이 단 한 놈도 이때 놈이라 그래야 돼. 장관이 아니라 단 한 놈도 광주에서 왜 이렇게 이 유공자들이 5,000명 이상 늘어난지에 대해서
안 밝혀. 못 밝혀. 밝힐 의지가 없어. 그럼 어떻게 돼요? 나라는 거꾸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부정이 온 분야에서 넘쳐나죠. 선거까지 벌어지잖아. 선거까지 조작, 불법, 부정을 하니까 이 나라 꼴이 어떻게 되겠냔 말이에요. 자, 근데 여기서 보세요. 이택돈이란 이분은요, 제가 모두에도 말씀드렸죠. 이 양반도 소위 서울법대 출신이에요. 판사했던 사람이에요. 예? 누구처럼 9번만 붙은 게 아니라 재학 시절에 3학년이 4학년 때 붙은 거야. 그래서 법무관으로 군대도 갔다 오고. 자, 나름대로 당시에는 천재 소리 들었던 사람이야. 근데 자, 법대 나온 사람들 시각이 이렇게밖에 안 되잖아. 예? 볼 줄 모르는 거야, 세상을. 그러니까 이런 증언한 거야. 김대중이 실제로 대통령으로 당선됐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지 두렵다. 이렇게 진술했대요. 그리고 신민당은 김대중을 대선 후보로 지명한 것에 대해 국민들께 사과해야 한다고 법정에서 진술했다는 거예요. 이거 거짓말할 수 없는 거예요. 법정에서 진술한 거니까. 자, 이런 미국이 작성한 이 기밀 보고서를 보면서 국민 여러분들 이런 얘기 들으니까 어떠십니까? 참, 이 나라가 안 망한 게 신기하다 이런 생각 안 드십니까? 자, 그 당시 윌리엄 글라이스틴이라고 여기 한국에 나와 있었던 미국 대사가 있었는데 당시 이 글라이스틴 대사가 재판에 참관했던 이 미국 측 직원들로부터 보고를 받은 내용을 듣고 나서 요약본으로 워싱턴 본부에 취합 보고, 종합 보고를 한 것이죠. 자, 거기서 다시 한번 강조하기를 이렇게 썼어요. 이택돈 전 의원은 김대중의 좌익 커넥션을 알고 나서 놀랐다. 이렇게 다시 한번 재강조를 했다 그래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국민 여러분. 예? 이제 와서 미국 국무부의 비밀 문서가 공개됐다. 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김대중이가 공산주의자였다라는 게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김대중을 빨고 있는 김대중 키즈들 있죠? 누구야? 김대중 키즈가. 아시잖아, 내가 얘기 안 해도. 어? 한뚜껑이라는 놈이 대표적이지. 한동훈이. 어? 이원석이 걔는 아닐까했어요? 지금 있는 검찰 내부에 중요한 보직에 있는 애들은 아닐까요? 얘네들이 지금 김대중이를 신봉하는 김대중 키즈라니까요. 응? 자, 이어서 김대중을 1971년 당시 신민당 후보로 내세운 데 대해서도 당 차원에서 사과해야 된다고 이 이택돈 씨가 거듭 진술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와 함께 8월 당시입니다. 1980년 8월 28일과 29일 법정에 출석한 대부분의 피고인들은 김대중과 접촉하고 만난 혐의에 대해서도 다 그런 일이 있었다고 자백을 했다라고 미 국무부 본부에다가 보고를 했습니다. 또한 당시 공동 피고인 중에 한 사람이었던 김녹영 전 민주통일당 민통당 국회의원은 김대중이가 권력을 잡으면 분열된 민주통일당 민통당을 다시 규합할 수 있다는 희망 때문에 김대중을 도왔다고 실토를 했다고 미국 측이 기밀 보고서에 지금 적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이 김녹영 전 의원은 DJ에게 20만 원을 건넸으며 하는데요. 이 20만 원을 건넨 건 5기로 추정되고 공소장에는 20만 엥, 일본 돈이죠. 그러니까 10배 이상 차이 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돈을 건넸고 이 돈은 일본에 있는 중의원 우스노미야 도쿠마로부터 받았다고 자백했다라고 이게 외교 전문에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우스노미야 전 의원은 청년 시절 일본 공산당에 입당한 전력이 있고 이후 보수당인 자민당으로 옮겨서 일본 정계 거물급으로 성장했으며 방북해서 김일성을 만난 적도 있습니다. 외교 전문에서는 김녹영 전 의원이 심장질환으로 추정된 지병을 알아 쇠약해 보였다고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밖에도 김대중은 친공산주의자, 즉 프로커뮤니스트의 행보와 폭력 선동에 대해선 부인했고 그의 생각과 사상이 다른 점을 설명하기 위해서 한 차례 김일성을 법정에서 언급했다라고 외교 전문은 기록했습니다. 자, 김일성과 다르다라는 얘기를 했겠죠. 당연하죠. 나중에 우리가 북한을 접수해서 북한의 기록물실을 다 뒤지게 되면요. 얘네들이 지하실 기입식에 다 숨겨놨거든요. 거기서
김대중이가 김일성에게 보낸 편지를 그때 가면 우리가 볼 수 있을 겁니다. 보고 나면은 그 이후에 무슨 일을 해야 될지는 제가 말씀한 대로 다 아실 거예요. 자, 그래서 미 국무부가 같은 날 11월 20일 날 추가로 기밀 해제한 5C8 당시 또 다른 외교 전문 80 서울 010713에 따르면 미 대사관 관계자는 80년 8월 18일과 19일 2심 재판을 참가한 뒤에 DJ가 고문은 없었다라고 재판에서 말했다고 워싱턴에 긴급 보고를 했습니다. 중앙정보부에 와서 얻어맞아서 어떻게 됐다. 이 전부 다 개구라란 얘기예요. 원문이 어떻게 되냐면 Kim said he had not been tortured. torture. 고문하다는 뜻 아니에요? 그러니까 had not been tortured 그러니까 고문당한 적이 없다라고 지금 언급했다라는 얘기죠. 다만 외교 전문은 DJ가 구금된 60일간 한 지하실에 발가벗겨진 채로 하루 15시간씩 조사받았다라고 법정에서 주장했다고 적시되어 있습니다. 주장입니다. 그렇게 됐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김대중이가 주장한 거예요. 그러니까 원문에 이렇게 됐습니다. But had been held naked in an underground room while being interrogated 15 hours a day for 60 days. 라고 이건 뭐냐면 실제 그런 일이 있었다가 아니고 김대중이 그렇게 법정에서 주장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국제 인권을 중시했던 미국 민주당인 카터 정권은 재판 기간 DJ의 처우에 대한 우려를 지속했고 한국 정부에 전달했지만 이번에 공개된 외교 전문 중 고문에 관한 언급은 없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Amnesty International 뉴스레터라고 지금 우리 화면에 떠 보이고 있죠. 저 단체가 국제사면위원회라고 해서 굉장히 남의 나라 인권 문제에 간섭을 많이 하는 정확히 확실하게 알지 못하고 보도하는 것도 많았습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가끔 알몸으로 조사받았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He's reported to have said, sometimes I was stripped of my clothes. 인데요. 실제 고문이 자행됐는지 단정 짓지 않고 애들로서 표현을 했다. 하지만 고문이라는 단어를 처음 사용한 소식, 본문에 붉은색으로 헤드라인으로 다루었는데 유엔 인권위 산하 43개국 회원국 정부에게 발송했다라고 이렇게 지금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 김대중이라는 사람이 워낙에 거짓말에 능수능란했고 본인의 그 노벨 평화상 받는 것도요. 당시 국정원 내에 대외 협력 보좌관실이라는 걸 신설해놓고 거기에 동교동 가방 못지하던 김한정이라는 아이를 국정원 직원으로 채용을 해서 그러니까 어공이 된 거죠. 어쩌다 공무원이 된 김한정을 통해서 스웨덴 노르웨이를 들락거리면서 가짜로 이 노벨상 수상 공작도 했었죠. 그러니까 거짓말하면은 이 김씨도 아니에요. 원래 제갈씨인데 김씨로 변신해서 이렇게 숱한 거짓말을 뿌리고 다녔습니다. 그게 바로 김대중의 실체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알몸으로 이게 조사를 받았다 그러면요. 보통 어떤 얘기냐면 옷을 입고 이렇게 되면요. 자칫하다가 옷을 벗어서 목을 매서 이렇게 자결할 수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중범죄인들을 다룰 때는요. 애둘러서 옷을 벗기기도 합니다. 꼭 때려서가 아니고요. 자, 이런 식으로 DJ가 당시 자기 자신을 구명하고 자기의 범죄 사실을 인정하고 대통령께 사면을 살려달라고 요청을 하죠. 울며 불며 짜니까 결국에 이제 사형은 면하게 됐는데 자, 이렇게 해서 나가서 두 번 다시 정치를 안 하겠다고 국민 약속을 해놓고 다시금 또 정치를 하고 돌아오는 이런 쓰레기들이 바로 김대중과 김영삼 같은 자들이었어요. 자, 정작 이 국제사면위원회 엠네스티 관계자는 한국 정부로부터 비자 발급을 거부당해서 재판 참가는커녕 국내에 입국하지도 못했던 사실이 이번에 공개된 미 외교 전문을 통해서 확인이 되었습니다. 자, 당시 인권 옹호 기조를 여러 문건에서도
선명하게 드러낸 바 있는 미국 측은 국제사면위원회 앰네스티 입국이 거절이 되자 본국과 대사관 간에 긴박하게 전문을 주고받았습니다. 엄마가 다르죠. 세 번째 아들 김원걸이, 얘는 지금 평생 일도 안 하는데 아주 그냥 큰 집에서 수십억대 자산을 갖고 있는 이런 애죠. 이 김원걸이가 2020년 5월 18일 날 YTN의 라디오에 출연을 해서 김대중의 고문 사실은 없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제 또 희한하게 얘기를 해요. 아버지는 뭐 고문까지는 안 당했지만 나머지 사람들이 아주 혹독한 고문을 당했다. 본인이 봤나? 어떻게 이런 얘기를 갖다가 서슴없이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는 좀 조심하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월간조선 2019년 7월호에는요, 1995년 서울지검 재수사 기록을 근거로 해서 중범죄 피고인 12명에게 고문은 없었다라고 각각이 답변했다고 보도를 했는데, 이들 12명이 누구냐면 김대중, 이해찬, 문익환, 김종환, 이문영, 김상현, 예춘호, 고은태, 고은입니다. 그 시인, 여자들 더듬기 좋아하는 그 시인 있죠. 이신범, 송기원, 이석표, 서해동 등이에요. 그러니까 우선 중앙정보부에 끌려가면 뭐 잔악무도한 도깨비 같은 악랄한 놈들이 나와서 고문한다 그러는데 안 그렇습니다. 제 얼굴을 보십시오. 제가 어디 그 사람들 고문하게 생겼습니까? 예? 알지도 못하면서 중앙정보부 출신이다, 안기부다 그러면 사람 잡아먹는 도깨비를 생각하는데 안 그렇습니다. 우리가 단호한 경우는 한 가지밖에 없어요. 간첩들에 대해서만큼은 단호합니다. 그러나 그 간첩들도요, 조국이처럼 언론 잘못했다고 반성문 써내고 친구들 이름 다 불고 하면은요, 맛있는 밥 사주고 잘해줍니다. 절대로 안 때립니다. 조국이한테 물어보세요. 산업행으로 잡혀갖고 얼마나 맞았냐고. 걔는 겁이 많으니까 때리려고 손만 들어도 아이고 형님요 잘못했습니다 하고 그만 내가 다 부를게요 이러고 빠져나오죠. 이런 애들은 유시민이도 마찬가지고. 근데 우리 중앙정보부 수사관들이 무슨 사람을 갖다 패요. 패기는 고문 안 해요. 자, 그러니까 이들이 고문 사실을 검찰에서 부인했던 무렵은요, 5.18이 폭동에서 민주화운동을 받기던 김영삼 때예요. 그러니까 1980년대는 사형 또는 중형 선고를 받은 이들에게 우호적인 검찰 수사였다는 거죠. 이게 왜 우호적일 수밖에 없냐? 이 김영삼이가 야 그거 전두환이하고 노태우 그 나쁜 놈들이 한 반역 아니야? 반역으로 몰고 가. 이래서 그게 내란 반역이 된 거예요. 다시 원래는 뭔데? 공산폭동이지. 48년 5월 10일 선거 앞두고 제주 4.3 공산폭동처럼 유사한 거죠. 그러니까 안기부장했던 권영희 씨가 나와서 북한 군들이 내려왔었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 국민 여러분 잘 보세요. 80년 5월 사건은요, 이렇게 보면은 광주 시민들이 일방적으로 피해본 사건이에요. 근데 또 이렇게 보면 북한 애들이 내려와가지고 남조선 적화를 하기 위해서 공산 민중 폭동을 조장한 내란 사건이었단 말이야. 누구 중심으로? 김대중 중심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요, 시험쌍둥이 같은 거예요. 그런데 권영희 부장님이 자기가 지시를 해서 간첩지 않는 대공수사국에서 조사를 해서 북한군이 다녀간 걸 알았다 이거야. 내가 볼 때는 이 양반이 치매가 걸렸거나 아니면 과장이 심해갖고 허언을 하신 거야. 내가 왕년의 안기부장인데 내가 다 알아. 내가 해결자야. 이제 이런 폼을 잡고 싶었겠지. 그러나 국방부 여러분들도 군에서도 권영애 씨를 전임 국방부 장관으로 인정해 주는 데는 없어요. 어떤 육사를 나왔지만 육사 총동창에서조차도 권영애 씨를 존경하는 국방부 장관으로 모시지 않아요. 네, 참고해 주시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미국에서도 공개를 하고, 이 얘기는 뭐냐? 여기에 between the lines. 그러니까 우리는 we have to read between the lines죠. 행간에 적힌 의미를 읽어야 돼요.
저는 행간에 읽는 얘기를 어떻게 읽냐. 야, 니네들 김대중이 신봉하던 김대중 퀴즈들, 니들 이제 죽었다. 어? 깜빵 갈 준비해라 라고 지금 경고방송 내리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 우리 중간 시간을 이용해서 우리 산또라지 광고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요 제 앞에 여기 있죠. 이게 100% 국산 산또라지 태백 산또라지 골드라는 제품이에요. 기관지 건강에 대단히 효과가 좋습니다. 그리고 당뇨병이나 고혈압 또 면역력이 떨어져 계신 분들, 몸의 신체를 강화해야 되시죠? 그런 분들에게는 꼭 필요한 물건이다라고 추천을 드립니다. 자, 여기에다가 이 산또라지가요, 원래 여러 가지 성분이 좋은데다가 여기 지금 사포닌 성분이 다량으로 함유가 돼 있어요. 이게 딱 개봉을 해서 냄새 맡아보시면요, 아주 그 향긋한 그 사포닌 향이 쫙 배어 올라옵니다. 자, 하루 한 스푼 간편하게 섭취가 가능합니다. 어디서든지 섭취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아시아투데이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께 한정해서 지금 3 플러스 3, 3 더하기 3, 총 6개월분을 저렴한 가격에 구입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왔습니다. 태백 산또라지 골드를 구매하실 분들을 또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은요, 전화번호 010-7262-4455 010-7262-4455번으로 문의를 해 주시면 아주 거기서 여러분들께 친절하게 안내를 해 드릴 것입니다. 이 절호의 기회 3 플러스 3 총 6개월분을 구매할 수 있는 이 좋은 기회를 꼭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 지금 미국에서 이런 그 비밀 자료를 지금 공개하는 걸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여기엔 다 의도가 있어요. 뭐냐? 야, 너네들 지금까지 문재인이 수사하라고 그렇게 했는데도 수사 안 했지? 너네들 김대중이 퀴즈라며? 응? 그래? 그러면 너네들 이제 다시금 손볼 때가 된 거 아니니? 이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한테? 한국에 있는 김대중 숙모자들, 김대중 얼라들, 응? 소위 김대중 키즈들한테 야, 너네들 5.18 정신을 뭐 헌법 전문에 놓는다고 꼴깍을 떨고 다닌다면서, 문재인이, 한동훈이 그렇게 조사하라 그랬는데 걔네들 범죄 사실 그렇게 보내줬는데도 수사를 안 하는구나. 그래? 안 하면 이번에는 너네들 차례가 돼야 되겠구나. 이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당되는 사람들 지금 등골이 오싹할 거예요, 이거 좀. 네? 이런 판결문 이런 게 나오고요. 그리고 지난 10월 달에 10월 15일쯤 되죠. DJ가 학생들에게 돈 주고 내란을 선동했다라는 이 내용 역시 미국의 기밀 문서에서 해제가 됐습니다. 이거 그냥 넘어갈 얘기가 아니에요. 그냥 넘어갈 얘기가 아니에요. 이게 지금 광주 사태에 대한 정확한 재심을 해서 전두환 대통령에 씌워진 저 불명예를 벗겨버리고 거짓말로 지금 점철돼서 지금 바이러스처럼 늘어야 하는 5천 명이 넘는 광주 유공자들. 과연 걔네들이 무슨 까닭으로 어떻게 광주 유공자에 넣는지를 명단을 밝히고 하면요. 지나간 과거 1980년 뒤돌아가면 이제 44년 전 얘기죠. 44년간 이 땅에서 전개되어 온 각종의 범죄 행각이 다 드러납니다. 다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이걸 밝혀야 되는데 지금 김대중 키즈들이 어쩌다가 박근혜 대통령을 순실이하고 경제공동체다. 또 재용이하고는 뭐 묵시적 부정청탁을 했다. 또 국정농단이다. 법전에도 없는 신조를 만들어서 박근혜 대통령 일원 한 장 안 잡섰는데 이 박근혜 대통령을 깜빵에다 쳐넣었어. 응? 그래놓고 야 가증스럽게 인사하러 찾아가. 박근혜 대통령 아버님이신 박정희 대통령 돌아가신 10월 26일 날 국립묘지에서 추모제를 드리는데 거기도 찾아가. 가갖고 막 굽신굽신해. 누님 뭐 잘못해 어쩌고저쩌고. 그런데 남의 눈에 눈물 냈죠.
그럼 내 눈에는 뭐가 나오죠? 이 핏물 나올 차례 이번에. 그게 바로 인과응보, 자업자득, 응? 자가당착이라는 뜻이에요. 응? 그러니까 문재인에 대한 수사를 안 함으로 인해서 이제 나와 내 마누라가 특검 내지는 친환경 무상급식 학문검사장으로 이제 특별대학원을 가기 직전까지 가 있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얘기가 나온 김에 내년도에 아무래도 뭐가 있을 것 같아? 대통령 선거가 있을 것도 같아요. 그래서 대통령이 나오실 분은 어떤 분이 나와야 되겠고 어떠한 이야기를 함으로 인해서 미국과 공고한 신뢰관계를 회복할 수 있을 것인지 이 점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간단하게 말하면요. 인천 앞바다의 영종도라고 하는 우리 제2국제공항 있죠? 그것처럼 인천 앞바다에 미국의 해군기지와 공군기지 그리고 해병대가 합동으로 근무할 수 있는 그런 군사기지를 건설하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더 위쪽으로는 백령도까지 아래쪽으로는 흑산도와 가고도까지 서해안에 활주로를 닫고 그리고 해군, 공군이 합동 근무를 하면서 해병대까지 같이 근무하는 그것도 한국, 미국이 같이 이런 식으로 한반도 서쪽 해안을 군사기지 요새화함으로써 대한민국 한반도 일대를 불침 항모로 만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인천 앞바다의 섬들을 매립을 해서 미국의 공군기지와 해군기지 그리고 이 건설을 하면서 국내 건설회사 경기를 활성 진작시킴과 동시에 대한민국의 해병대 병력 또한 증가시키는 이런 종합적인 방법을 말씀을 드리고자 하겠습니다. 제가 만약 현역 국정원장이라고 한다면 이런 안을 직접 들고 가서 미국의 트럼프 측, 예를 들어서 마이클 월츠 국가안보 보좌관이죠. 아니면 마르코 루비오 국무부 장관이죠. 이런 사람들과 빅딜을 하겠죠. 그리고 이렇게 해서 나라를 살려야 됩니다. 이 나라 국민들을 살려야 됩니다. 예, 국정원장이라는 거는 목숨을 걸고 일하는 자리고 국가를 위해서 언제라도 하늘에서든 바다에서든 내 몸을 초기와 같이 던져버릴 수 있는 그런 담대함과 결기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 윤석열 정권의 이 서울대학교 나왔다는 외무고시 출신의 국정원장님들이 도대체 뭘 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잠깐 국내 소식 좀 하나 전해드리면서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지금 윤 대통령 부부의 김영선 의원 공천 개입과 관련해서 국민의힘당 중앙당사를 11월 27일 바로 그저께죠. 압수수색을 했다 그러네요. 자, 압수수색한들 뭐가 나오겠습니까? 그러나 윤 대통령 임기가 아직 절반이나 남아있는데 이런 시점에서 집권 여당의 중앙당사를 검찰이 압수수색했다. 이 자체의 상징적인 의미는 적지 않죠. 김 여사가 명태균에게 준 돈봉투의 사진이 명태균의 휴대폰에서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 여사를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이 불가피해질 것 같습니다. 김 여사가 구속이 되면 윤석열 대통령은 뭐죠? 경제공동체죠. 그 제목을 씌워서 박근혜 대통령 간판에 쳐넣었죠. 똑같은 거네요. 그러면 윤 대통령도 아주 안 좋은 일이 생기겠네요. 그럼 결론은 뭐야? 권좌에서 물러나야 된다는 거지. 그리고 거기다 플러스 알파로 의료 대란을 일으킨 점에 대해서 직권남용으로 안양으로 가는 것이 불가피해질지도 모르겠어요. 자, 그 외에도 묵시적 부정청탁이다, 경제공동체, 국정농단 등의 혐의도 추가되겠죠. 박근혜 대통령에게 씌운 혐의가 고스란히 부메랑이 되어서 자기에게 돌아오고 내 목을 치고 내 목을 뒤집어 씌워서 구속이 되는 형편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이 문재인을 그렇게 부메랑이 돌아오기 전에 잽싸게 빨리 문재인을 구속을 시키는 등 미국 쪽에 확실하게 줄을 섰으면 큰 문제가 없었겠죠. 그런데 지금 11월 5일 날 지금
미국에서 대선이 벌어지고 정확한 정보를 파악한 저 같은 경우는 벌써 도널드 트럼프가 대통령이 압도적으로 당선될 거라는 거 알고 있었지만 우리나라 조중동, 뭐 SBS, KBS, MBC 이런 방송사들은 전부 다 미국의 가짜뉴스만 보고 좌파 주류 언론들만 보고 카말라 해리스가 초접전이다, 박빙이다, 카멜라가 이기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헛소리를 하다가 트럼프가 당선되고 나니까 뭐 유튜브가 그런데 이래요. 이번에는 국정원이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있었다고. 그러면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었는데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다가 북한 애들 맨놈 같다고 거기다가 살상무기 지원해야 될지도 모르겠다 이런 얘기를 하게 만드나요? 되지도 않는 소리를 이렇게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정확하게 만약에 국정원이나 외교부가 알고 있었어. 트럼프가 된다고 알고 있었어. 그럼 뭐 해야 돼요? 트럼프 쪽에 가서 트럼프 쪽 소위 NRC, National Republic Committee인가 있죠? 공화당 전국위원회 가는데 거기 가서 이번에 수잔 썰러스가 이번에 비서실장 된 그런 여인들도 만나고 해서 뭔가 라인을 만들어 놨어야 정상 아니겠어요? 아무것도 안 해놓고 결과 보고서 야 사실은 우리도 알고 있었어. 그런 말 누구나 다 할 수 있죠. 이제는 대한민국에 거짓말을 못하면 고위직에 못 간다. 이게 하나의 정설로 되어버린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미리미리 미국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잘 관계를 맺어서 상관없는데 김태호 같은 애를 갖다가 국가안보실에 1차장으로 놓고 그런 애들 말만 듣고 있으니까 외교부가 그냥 심부름센터 하청업자가 돼서 떨어져 나가고 제대로 정보가 안 오죠. 또 국정원에는 과거 문재인 때 썼던 애들을 미국에 다시 보내니까 그런 애들은 미국에서 의심하고 저놈 자식들 전부 간첩으로 생각하고 반미 분자라고 생각하는데 뭐가 협조가 돼서 제대로 알려주겠어요? 사실 미국의 FBI나 CIA도 이번에 죽었다고 지금 곡소리가 나오고 있어요. 너희들 다 죽었다 이거야. 존 레클리프가 지금 CIA 국장으로 돌아옵니다. 4년 전에 DNI 국가정보장 했던 사람인데 이 존 레클리프는요. 이 정보 분야에 경험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에요. 거기다가 이 툴시 게바란가 하는 저 새로운 여성으로 임명된 군 출신의 여자 DNI가 있죠. 국가정보장. 자, 이런 사람들이 지금 미국의 안보 라인으로 라인업이 되면서 지금 중국은 죽었다지만 대한민국 역시 골로 가기 직전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런 상태에 대해서 관계가 안 좋은 상태 지금 설상가상인데 여기다가 지금 김대기라고 하는 전 비서실장 중국 대사를 보내. 응? 자, 박근혜 대통령도 실수한 게 있어. 당시 김장수 국가안보실장, 꽃꽃장수라는 군 출신이 있어요. 광주 1고 출신. 이 김장수를 중국 대사로 보냈어. 그러고 난 다음에 박근혜 대통령도 이리저리 역경을 겪더니 감옥에 갔어요. 자, 그런데 윤 대통령은요, 한동훈과 함께 박근혜 대통령을 감옥에 쳐넣는 것까지는 성공을 했는데 어리석게도 왜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되고 감옥에 되었는지 알면서도 이러는지 모르겠는데 어찌됐든 똑같이 그대로 답습을 하고 있습니다. 자, 미국은요. 11월 20일 날 5.18 관련된 기밀을 추가로 해제를 했습니다. 그리고 스카이데일리 신문에서 DJ가 공산주의라는 사실에 놀랐다라는 미 기밀문서 해제라는 이런 제목이 실리면서 기사가 뜨는데 DJ가 김대중이가 공산주의자라는 사실을 미국에서 먼저 공개를 한 거예요. 왜 그럴까요? 효용도가 떨어졌나? 김대중이를? 이미 김대중이도 쳐도 이후에도 다 저승사람 됐는데 더 이상 쓸 것도 없지만 이제는 미국도 이제 중국을 해체하러 가야 되니까 한국 내에 있는 이 중국의 경사된 애들을 좀 쓸어내야 되겠다. 청소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슬슬 죄어 오고 있는 것으로 지금 관측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검찰이 그저께 11월 27일에 윤석열 김건희 부부의 공천 개입 관련 수사를 한답시고 국민의힘 중앙당사를 압수수색했죠. 이거는 미국에서 김대중 키즈인 윤석열과 한동훈을 제거하겠다고 하는 시그널을 지금
슬슬 보내고 있는 것이다라고 우리가 이렇게 분석할 수 있겠습니다. 내년 봄 3, 4월경이 되면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의 거짓말로 인해서 434억 원을 토해내고 재명이는 배지가 떨어져 나갈 것이고 또 여타 의원들조차도 줄줄이 비리 혐의로 구속될 것입니다. 어제 지금 신형대인가요? 태양광으로 돈 빼먹은 그 범죄자. 그 녀석에 대한 거는 또 거부가 됐더라고요. 또 방탄해야 되겠죠, 이제. 자, 그래서 내년 봄 되면 한 3, 40명 배지가 날아가겠죠. 그리고 국민의힘도 명태균 씨 관련해서 여러 명이 구속되거나 배지가 이제 떨어지겠죠. 참 안타까운 게 이 온라인상에서 좌파들이 잡고 있는 이런 걸 보면은 좀 보고 배워야 될 텐데 이 국민의힘이나 이런 애들은 그 안에 완전히 돌멩이들만 앉아 있고 전부 신석기 시대, 구석기 시대 살던 애들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저라면 이렇게 하겠어요. 제가 오세훈이라면, 제가 홍준표라면, 아이고만 제가 부족해서 제대로 된 사람 대접을 못했습니다. 명성생처럼 이렇게 능력 있는 분을 앞으로 저희가 다 책사로 모시고 우리 여의도 연구소도 있지만 여론 조사하고 이런데 우리가 명확하게 써서 도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모두가 저의 불찰입니다. 이러고 사죄를 했어야지. 이 야비한 놈들 홍준표, 오세훈이 또 이준덕이 모두가 나와서 지네들 지금 저 변명만 하고 있잖아요. 얘네들 다 날려가야 돼. 그 다음에 저 노망난 늙은이 저 김종인이 저런 것들도 다 이번에 기회에 명태균이를 쫓아내는 김에 다 같이 그냥 없애버려야 된다고. 그러니까 내년 3, 4월이 되면요. 여당, 야당이 모두 붕괴됩니다. 또 윤석열 대통령 팔자도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권좌에 내려올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비참하게 거기 매달려 있을 수도 있고 대한민국의 중요한 자리에 권력이 슬슬 멜팅 다운, 녹아져 내릴 거예요. 저 급격하게 붕괴될 수도 있고 서서히 녹아내릴 수도 있겠죠. 자, 그런데 정감록이라든지 고대로부터 내려온 예언서들 보게 될 것 같으면 내년도에 정도령이 나타난다 그럽니다. 나라를 구한대요. 믿거나 말거나 하지만 어쨌든 내년도가 되면 새로운 인물이 나타나. 현재 지금 정치권에 있는 애들 단 한 놈도 쓸 놈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중에서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인물이 나타나서 위기에 처한 대한민국을 구할 그런 백마탄 지사님이 올 거라고 생각이 되죠. 자, 그러니까 저는 제가 만약 국정원장이라 한다면 지금 인천 앞바다 덕적도 부분에 인근 무인도를 쭉 연결해서 메우고 인공섬을 만들고 해서 미국의 해군기지와 공군기지를 이 서해안에다가 신설하는 거죠. 해병대까지 같이 참여시키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은 안을 미국의 정권인수팀과 향후 미국의 국가안보 보좌관이나 CIA 국장에 된 존 레클리프 이런 분들과 직접 만나서 빅딜하면 되겠죠. 자, 지금 지도에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자, 덕적도라는 섬이 인천 앞바다에 있어요. 자, 그 덕적도 앞에 보면 백아도, 울도, 또 하벌섬 등 여러 개 섬이 5km 반경 안에 옹기종기 모여 있습니다. 이 섬들을 모두 연결하고 메우게 되면 가로 세로 약 5km 되는 큰 인공섬을 만들 수가 있어요. 수심이 40m가 넘어가는 울등도를 매립하여 해상공항을 건설하는데 수심이 얕은 서해안은 메우고 또 인공섬을 조성하는 것 자체가 그다지 어려운 공사가 아닙니다. 이 덕적도 일대를 우리 해군, 공군, 해병대 이 모두가 합동군만 기지를 건설하고 미사일 방어망도 구축할 필요가 있겠습니다만 이렇게 조성된 인공섬에 미 해군기지, 미 공군기지를 함께 건설해서 합동 근무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인공섬 매립 군사시설을 건설하는데 짧게는 5년, 길게는 10년간에 걸리고 경비는 약 10조 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 중국의 턱 밑에 미 해군기지와 공군기지가 해상에 건설이 되면 중국은 숨을 쉴 수 없게 됩니다. 굳이 미국의 항모 전단이 서해안까지 올라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신규로 서해 해상 인공섬에 미 해군 공군기지가 생긴다면 미군은 서해에 불침 항공모함을 한 대 추가로 얻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나타낼 것으로 전망됩니다. 인천 앞바다에 미국의 이지스함이 수시로 드나들게 되면 미 이지스함에 탑재된 SM-3, SM-2, SM-6 등 미사일들 수백 발이 수도권을 방어하게 됩니다. 북한과 중국의 각종 미사일들은 무용지물이 되고 말 것입니다.
인공섬 조성 경비가 약 10조 가량 든다 하더라도 이 비용은 단 한 번만 드는 비용이고 국내 건설 경기 회복에도 큰 도움이 되니 손해가 아닙니다. 이렇기 때문에 만약에 주한미군 주둔 비용 분담금으로 100억 달러 요청하면 오케이 100억 받아 그리고 추가로 100억 더 줄까? 라고 할 정도 배짱을 튕겨야 됩니다. 자, 그래서 미국의 이지스함에 탑재된 수백 발의 SM-3, SM-6, SM-2 미사일들을 우리 돈으로 사려면 아마도 수십조, 수백조의 자금이 필요하겠죠. 그런데 인천 앞바다에 섬을 매립하고 미 해군기지, 미 공군기지를 지어주면 미 해군이 알아서 미사일 방어망을 설치하고 수도권과 충청도 지역은 중국과 북한의 미사일로부터 안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조성된 인공섬에서 북경까지는 약 900km, 중국 해군이는 다리엔과 칭다오까지는 약 500km가량 됩니다. 중국의 해군 공군은 서해에서 활동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자, 이 해상공항에 미 공군의 F-15EX와 F-35A 및 미 해군의 P-8 해상 초계기 등이 질비하게 시도 때도 없이 수시로 뜨고 내리게 되면 우리는 큰돈 안 들이고도 서해를 온전하게 통째로 우리가 독식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 북한을 접수하면 서해안 대륙붕에서도 해저 자원, 석유와 가스를 개발해야 합니다. 그런데 중국 해군과 공군이 걸리적거리게 됩니다. 인천 앞바다에 인공섬 하나 만들어 미 해군 및 미 공군이 사용하도록 제공한다면 중국 해군과 공군이 꼼짝 못하게 되니까 북한 서안만 분지에 매장된 천연가스 및 원유를 채굴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미군 주둔 분담 비용을 100억 달러를 달라고 지난번 시카고 이코노미 컨퍼런스에서 얘기를 했었죠. 그런데 제가 만약에 국정원장이라면 덕적도 앞바다에 인공섬을 조성하고 미 해군과 공군에게 기지 제공할게 이리 와 이런 제안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한미군 주둔 비용을 100억 불 다 드릴게요. 사실 다 해봤자 5조도 안 됩니다. 한 35억 불 정도 되는데요. 자, 100억 달러 다 드릴 테니까 여기 오셔서 해상기지에 전투기, 미사일 방어망, 공군기, 전투기 잔뜩 가져다 놓으십시오. 자, 이렇게 빅딜을 쳐야죠. 그래놓고 하나 더, 대한민국한테는 관세 되도록이면 매기는 신용만 하세요. 중국 애들한테 20%, 30%, 50%, 100% 매기더라도 우리도 같이 매긴다고 해놓고 슬그머니 우리한테는 그저 한 1, 2% 정도 매겨주세요. 이렇게 하고 미국 시장을 열어야죠. 작년 같은 경우만 해도 444억 달러 우리가 벌었어요. 앞으로 한미 간의 무역액을 1000억 달러 규모로 늘려갑시다. 자, 그러면 우리는 한 개 주고 10개 먹는 거 아니에요. 이런 좀 빅딜을 잘 해보자 이런 얘기죠. 자,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서해안에다 이렇게 군사기지를 신설하게 되면요. 중국은 발등에 불이 떨어집니다. 코앞에 배치된 미 공군과 해군을 막기 위해서 천문학적인 예산을 투입해야 됩니다. 군비 경쟁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결국 가리가 찢어지고 파산하게 됩니다. 자, 한국 서해안들의 섬들을 매립해서 미 공군과 해군 기지를 건설해주는 대신에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보소, 할배요, 한국산 물건에 대해서 관세 좀 낮춰주이소 이렇게 요청을 해야죠. 그러면 이런 빅딜은 성공합니다. 명분을 주고 이득을 주고 즉 돈을 주고 더 큰 돈을 뺏어오는 이런 빅딜을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제가 영어가 유창하지는 않지만 일반적으로 영어 하는 건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제가 국정원장이라면 자, 미국하고 이런 빅딜을 성사시키게 될 거 아니에요? 자, 지금 외교부 출신 사람들이 지금 국정원장 하고 있는데 외교관 했으니까 영어도 고쳐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미국하고 이런 빅딜을 성사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 자, 그런데 지금 현재 이전 저를 고발했던 김규현 씨나 현재 있는 조태용 씨나 도대체 월급 받고 사무실에서 뭐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밑에 있는 차장애한테 일거수일투족 감시를 당해서 그런지 제대로 된 활동을 못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지금 현재 국정원은 대공수사권이 없어졌어요. 송두리째 경찰에 다 뺏겼어요. 대공수사권이 폐지된 겁니다. 그러니까 간첩도 못 잡아요. 잡을래 잡을 수도 없어요. 그런데 미국 트럼프 신정부 트럼프 2기하고
이런 빅딜을 성사라도 시켜야 될 거 아니겠어요? 예? 그런데 이런 빅딜 성사시킬 생각도 못하죠. 노력도 않고 있죠. 자, 그러니 무용지물이다라고 얘기해도 과히 틀린 말은 아니겠죠. 자, 지금 미국에서 바라보고 있는 시각은 윤석열 정권은 문재인의 아바타 정권이라고 보고 있어요. 왜? 문재인의 호위무사 정권이기 때문에 문재인을 잡아다 조사도 안 하고 중국의 심기를 건드리는 이런 진취적인 전략과 전술은 미국과는 절대로 얘기를 안 한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죠. 자,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물론 주군인 문재인을 열심히 보호하고 지키다가 문재인과 함께 순장당하면 행복해질 수 있겠지만 사실은 일본이 지진지대이기 때문에 불안합니다. 그래서 미 제7함대가 지금 있는 요코스카 항을 제주도로 이전시키면 돼요. 자, 제가 지금 100억을 물론 너무 과다한 요구죠. 실질적으로는 주한미군 주둔 비용은요. 우리가 내는 비중이 한 20% 됩니다. 예? 총 35억 불 되는데 자 100억 불이라고 얘기하니까 그래 100억 불 줄게. 그러니까 100억 더 받아가. 그래놓고 대신에 조건이 있다. 일본 요코스카에 있는 제7함대 다 일로 이사시켜라. 이렇게 해서 제주를 개발하는 거예요. 제2국제공항을 어마무시하게 지금 영종도 우리 신공항보다 더 크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제주도에서 유럽으로 미주로 또 남미로 오세아니아로 아프리카로 전 세계로 날아갈 수 있는 전 세계 항공 노선을 제주도 국제항공에다 노선을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해갖고 각종 국제 다국적 기업들 또 국제회의장, 컨벤션 몰 이런 것들이 막 부지기수로 들어오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제주도를 하와이보다도 더 번성하는 지구 최고의 쇼핑 레저 타운으로 관광지로 변모시키는 거죠. 그야말로 달러가 쏟아질 겁니다. 자, 이런 빅딜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추가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우리나라의 지금 건설 경기 다 죽어버렸죠. 지금 하루 건너 하루씩 건설해서 넘어가고 있죠. 자, 제주도 개발에 덕적될 때 매립해가지고 새로운 대규모 토목공사를 해가지고 군사기지 건설로 흑산도, 가거도, 백령도, 어청도, 덕적, 연평도 이런 데다가도 다 새로운 활주로 닦고 해군, 공군, 해병이 합동근무를 선대를 해서 대한민국 해병을 전 세계 무적 해병 아니에요. 이 해병 규모를 더 키우는 거죠. 자, 이렇게 되면 얼마나 대한민국의 안전한 불침 항공모함이 되겠습니까? 자, 거기다 추가적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릴까요? 지금 수원에 살고 계시는 분들은요. 그 수원에 군공항이 수원 시내에 있죠. 지금 이 수원에 있는 군공항을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덕적도로 이전을 해서 중국의 해군 공군을 괴멸시키는 전초 기지로 만들어야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이게 바로 내년도에 있을 수 있는 조기 대선과 관련된 대선 공약을 제가 미리 발표하는 거예요. 자, 이 대선 공약을 쓰는 사람, 현재 나와 있는 예펜네들 후적지근한 놈들, 여자들 수준 안 되는 것들 대통령 나오지 마. 미리 얘기해. 홍씨! 오씨! 당신들 말이야. 그리고 안씨, 너희들 깝죽거리지 마, 앞으로. 대한민국 말아먹을 일 있어? 너희 같은 것들 명태균이하고 여론조사나 해. 여론 조작 말이야. 그런 거나 해, 이놈들아. 뭐, 너희 같은 애들이 무슨 대통령이 나오기는. 더더군다나, 여편네들 수준 안 되는 것들 나오기만 해봐, 그냥. 전부 다 다리 몽둥이 갖다 뿌려놓던지 할 테니까. 자, 그래서 내년도에 지금 우리나라를 구제할 백마탄 정도령님이 온다는 거 아니에요, 어쩌면. 자, 그런데 내년 봄이 돼 보십시오. 의대 신입생들이 대거 들고 나올 거예요. 왜? 자, 올해 벌써 한 3,400명, 3,500명 되는 의대생들 휴학을 했죠. 자, 근데 내년에 원래 쿼터 3,500명 정도 추가로 입학하겠지. 그런데 추가로 2,000명을 더 뽑을 거 아니야. 그럼 내년에 몇 명을 뽑는다는 얘기야? 5,500을 뽑는다는 얘기야. 합하면 얼마야? 한 9,000명 되죠. 자, 그러면 1학년이 숫자가 9,000명이 돼. 자, 무슨 수로 의대 수업을 할 수 있습니까? 의대 교수가 있습니까? 그렇게?
이미 의대 교수들도 현장을 많이 떠났어요. 3,500명을 수용할 공간도 없고 가르칠 교수도 없어요. 자, 그런데 아무런 준비도 하지 않고 대형 병원들 병실 6,600개 플러스 알파 해준다고 덜컥 뭘 했는지 약속해놓고 인턴 레지던트들 노비로 좀비로 데려다 쓰기 위해서 아무 준비도 안 해. 그래놓고 무조건 밀어붙이면 돼. 절대 빠꾸가 없어요. 그자 그렇게 해놓고 이들 의대생들이 그래도 우리나라 이과 쪽에서는 제일 똑똑한 아이들이 많이 가는데 얘네들이 2년 정도 수업을 못 받게 됩니다. 자, 전국의 의대가 한 2년 동안 엉망진창이 되면서 신입생도 제대로 뽑지 못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내년 3, 4월이면 의료보험 재정이 완전히 바닥이 난다 그러죠. 제 얘기가 아니에요. 의료계 전문가들이 하시는 얘기예요. 자, 이렇게 전문가들이 재정이 완전 바닥난다. 자, 이렇게 걱정하고 있는데, 자, 여기다가 이제 어제 그저께 눈도 많이 왔죠. 자, 응급실을 찾다가 길바닥에서 죽어가는 어르신들 나오겠죠. 이런 국민들이 하나도 늘어나다 보면은 거기다 내년도 돼서 경제까지 폭삭 주저앉는다. 그야말로 화불단행. 예? 절대로 화는 혼자 오지 않죠. 자, 이렇게 되면 여기에다가 윤석열, 김건희 부부가 공천에 개입했다. 그리고 그 수사들이 계속 나온다. 김영선이 얼마나 걸레 쓰레기인지 이번에 판명 났죠? 아니, 명태균이 같은 애들을 잘 다독거리고 좀 집어주지. 500만 원이 뭐야. 못 줘도 한 15억, 20억은 주고, 야, 그동안 너 애썼다. 다음번에도 계속 부탁할 테니까 잘해라. 이렇게 다독거리면 이런 일이 왜 생기겠어. 맨날 스폰서 받아가지고 공짜 밥 처먹고, 공짜 술 얻어 처먹고, 공짜로 레슬링하러 다니고 이러니까 남이 노력한 거에 대해서는 감사할 줄 모르는 거 아니야. 고마운 표시를 할 줄 알아야 되는데. 자, 결국에는 구속되겠지. 결국 구속되면 어떻게 돼? 경제공동체. 뭐야, 그 다음에? 국정농단. 그 다음에 묵시적 부정청탁. 누가 겪었죠? 박근혜 대통령이 겪었던 거 아니야. 자, 그런데 지금 대통령실 참모를 하는 애들은요. 자, 무조건 지금 각하. 괜찮습니다. 그대로 밀어붙이시면 됩니다. 이러고 있겠죠. 자, 걔들뿐만 아니라 보건복지부, 그 다음에 교육부. 얘네들도 전부 의료 대란을 일으킨 책임을 지고 지금 몽둥이 찜질을 당해야 될 애들이에요. 예? 비 오는 날 먼지 나도록 얻어맞아야 될 놈들이죠. 특히 조기용 보건복지부 장관, 박민수 보건복지부 차관, 그 다음에 이주호 교육부 장관. 얘네들은 진짜 물속에 넣고 먼지 나올 때까지 두들겨 패야돼도 안 될 인간들이에요. 자, 그런데 보십시오. 내년 3, 4월 되면 재명이도 구속돼요. 더불어민주당 434억인지 뭐 몇백억인지 또 다 뱉어내야 되겠죠? 자, 그리고 민주당 애들 줄줄이 비리 혐의로 이제 감방 가겠죠. 자, 근데 국민의힘은 어떻습니까? 명태균 씨한테 여론조사를 빙자해서 여론 조작을 했죠. 그래서 후보를 바꿔치기했죠. 자, 그 해당되는 자가 누구예요? 이준석이. 그 다음에 또 김종인이. 거기다가 또 뭐 많잖아요. 뭐 홍준표, 오세훈이. 자, 이런 정말 걸레 똥물보다도 더 더러운 것들이 지금 뭐 시장이다, 뭐다 이러고 이제 뭐 와서 지금 야버짓들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당 야당 모두가 동시에 와르르르르 무너집니다. 자, 이렇게 되고 대통령이 거의 식물 대통령 상태로 될 거로 지금 전망이 돼요. 그러니까 불가항력으로 대한민국의 권력의 공백 상태가 발생할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대한민국 살리기 위해서는 트럼프 행정부와 힘을 합쳐서 중국 공산당을 해체할 수 있는 전혀 완전히 새로운 인물이 나타나서 대한민국을 위기에서 구하게 될 거예요. 자, 여러 가지 이 예언서나 이런 것을 보더라도 2025년에 정도령이 나타나서 난세에서 백성을 구한다고 합니다. 항상 나라가 위기에 처하게 되면 전혀 새로운 인물이 나타나서 나라를 구하니까 어떠한 새로운 인물이 나타날지 우리는 한번 그 나라를 구할 구국의 전사를 한번 누가 오실지 한번 지켜볼 일이죠. 절대로 우리나라는 임진왜란 때도 그랬고 무슨 뭐 6.25 전쟁 때도 그랬고 구한 말에도 그랬고 나라의 임금이 나라를 지키는 게 아닙니다. 국민들이 지켜냈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오늘 제가 드린 이런 얘기는요. 내년도에 새로운 대통령 후보가 나타날 경우
이와 같은 국가 안보 공약을 실천하고 미국과 완전히 안보도 미국, 경제도 미국과 함께하면서 중국 공산당 해체를 당연시하고 열심히 해서 중국 공산당을 해체하면은 북한은 자연적으로 소멸됩니다. 자, 이렇게 하면 내년도 새롭게 나오는 분이 누가 되든지 아주 아름다운 일이 생겨날 거라는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퇴직을 했습니다마는 내가 만약에 국정원장이라면 이와 같은 청사진을 가지고 미국의 워싱턴에 날아가서 미국 트럼프 행정부와 협상을 하고 CIA 장하고 만나서 존 레클리프가 이제 CIA 국장으로 가니까 존하고 만나갖고 이런 얘기를 하면은 충분히 미국 친구들의 얘기를 듣죠. 자, 산울림님, 또 이렇게 또 거금을 또 슈퍼챗을 보내주셨네요. 감사드려요. 잘 재방송에는 이렇게 슈퍼챗이 실시간에 자주 있는 일은 아닌데 대단히 또 특별한 일을 또 해주셨네요. 감사를 드립니다. 자, 그래서 자, 국민 여러분, 제가 오늘 이와 같은 내년도에 아무래도 새로운 대통령 선거가 해야 될지 모르겠어서 이렇게 수원에 있는 군공항을 서해 덕적도 매립지로 옮긴다. 이런 거 제시를 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후보가 대통령이 당선되겠죠. 지금 수원에 계시는 우리 수원 시민들이 늘 이 수원 공군기지로 인해서 소음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 지역 주변은 고도 제한이 있어서 뭐 개발도 할 수도 없고. 그런데 자, 북한 아이들을 견제할 목적이라면 수원에 비행장이 있는 것보다는 좀 서쪽으로 나와서 영종도 옆에 덕적도에 가갖고 거기서 중국도 겨냥하고 또 북쪽 애들도 겨냥을 해서 이렇게 두 가지 방면을 동시에 견제할 수 있는 이 매립지 덕적도가 훨씬 이롭지 않겠습니까? 자, 그리고 수원 군공항이 사라지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난리가 납니다. 경기 남부 지역에 투자가 밀묻듯이 들어오겠죠. 그리고 서울의 과밀화 현상도 다소 해소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가장 단기간 내 성공적으로 서해안에 군사공항을 만들 수 있는 것은 바로 인천 앞바다 덕적도 인근이 되겠습니다. 덕적도 섬 크기가 4km 곱하기 6km 정도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군공항 건설하고 또 수도권 방어를 하기 위한 사드 그리고 이지스 어시어 등 미사일 방어 시설들을 대거 배치하게 되면 아주 용이하게 우리 군공항을 할 뿐만 아니라 또 수도권을 보호할 수 있는 미사일 방어망을 또 설치할 수 있습니다. 지금 또 실시간 또 저 슈퍼챗이 또 들어왔나요? 예, 오늘도 이렇게 적지 않은 분들이 계속해서 슈퍼챗을 보내주고 계시는데 지금 푸른 여의주님 그리고 산울림님 오늘 이렇게 참여를 적극적으로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보내주셔도 저한테 오는지 안 오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네. 자, 그래서 제가 이 덕적도 개발을 자꾸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요. 자, 이 덕적도가 보면요. 이 모섬 덕적도가 있고요. 또 그 옆에 이 작은 어항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어항들을 잘 정비해서 준설을 하고 하면요. 대형 함정들이 드나들 수 있는 군항으로 개발이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중국의 해군기지가 주로 메인 있는 게 대련, 그 다음에 청도, 따리엔과 칭다오 두 군데예요. 자, 그러니까 이 대련에서요. 평택에 있는 미군기지를 쫙 직선을 긋지 않습니까? 그럼 거기는 뭐가 있냐면 평택에 삼성 반도체 공장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 거리가요. 500km밖에 안 됩니다. 자, 그런데 평택에는 삼성 반도체만 있습니까? 미군 험프리스도 있죠. 또 평택 LNG 기지도 있죠. 또 평택 해군 기지도 있습니다. 주요 국가 시설들이 밀집해 있는 곳이 바로 평택 지역입니다. 그리고 평택 바로 옆에는 오산 미 공군기지가 있습니다. 이 중요함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제가 필수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만은 또 평택 아래쪽에는 대산항이 있고요. 또 대산항에도 에너지 저장 창고들이 있습니다. 또 당진에는 현대제철소 등과 같은 각종 제철소들이 밀집해 있는 산업 지역입니다. 자, 그러니까 중국 대련에서 평택으로 일직선을 그으면요. 약 그 평택 후방 100km 후방에 청주가 있어요. 그 청주에는 우리 공군의 F-35A 스텔스 기지가 있죠. 그리고 청주 옆에는 세종시가 있고
세종시 밑에는 대한민국 최대의 첨단 연구시설이 밀집한 대전광역시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대련에서 중국군들이 500km 내지 700km급의 미사일을 발사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연과 평택 사이에 미사일 방어망이 설치되어 있지가 않아요. 지금 현재 그래요. 그런데 그렇게 됐기 때문에 평택의 미군기지 또 오산의 미 공군기지가 불바다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 이외에 평택, 당진, 청주, 대전 이런 주요 지역들이 모두 불바다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대련과 평택을 일직선으로 쭉 연결할 때 덕적도라고 하는 비교적 큰 섬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섬을 매립하고 군사기지로 개발해서 미 해군 공군 해병대가 공동으로 근무하는 군사기지화하는 것입니다. 그럼 거기에다가 사드를 배치하고 이지스 어시오 등 각종 MD, 미사일 디펜스 시스템을 설치해 놓고 중국이나 북한에서 발사하는 각종 미사일들을 모조리 해상에서 요격해서 제거해버릴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정면에 있는 청도, 중국의 해군기지가 거기도 큰 게 있습니다. 청도에서 평택까지 한 600km 됩니다. 마찬가지로 청도에서 평택으로 각종 미사일을 발사하지 않습니까? 현재 같은 경우는 미사일 방어망이 없습니다. 대단히 불가능한 일이고 어려운 일입니다. 자, 그런데 이 덕적도에다가 해군, 공군, 해병대 기지가 들어서고 이지스 어시오, 그리고 사드 이와 같은 미사일 방어망이 들어서게 되면 청도에서 칭다오에서 평택으로 발사하는 각종 미사일들을 전부 다 해상에서 막아낼 수가 있는 것이죠. 지금 현재 평택의 해군기지는 너무 내륙 안쪽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따라서 해군 함정들이 해상으로 긴급 출동하는 데 있어서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되죠. 그런데 덕적도에 해군기지가 들어서게 되면 바로 서해, 외해, 바깥바다로 출동하는 게 용이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의 해군 공군을 즉각적으로 견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덕적도에다가 해군기지를 설치해놓고 이지스함을 상시 배치해놓고 우리가 활동을 하게 되면 수도권뿐만 아니라 충청남북도 그리고 호남의 전라남북도까지도 중국의 미사일로부터 안전하게 되는 것이죠. 여기에다가 흑산도와 가고도까지 더 합쳐서 미사일을 설치하고 해군 공군기지 설치해서 KF-21 해상 초계기 P-8 그 다음에 뭐 F-35A 또 우리가 만드는 KF-21 보라매 이런 것들을 배치하게 되면요 앞으로 중국 애들이 까불라야 까불 수가 없어집니다. 까불다가 그냥 전부 다 물고기밥밖에 안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중국의 미사일 공격도 철두철미하게 방어를 하고요. 중국의 숨통을 조이고 더 나가서 이제 미중 간의 군비 경쟁이 아니야. 한국과 중국 간의 군비 경쟁하는 거야. 이렇게 해서 중국을 무너뜨리는데 중국 무너뜨린다고 해서 오해하지 마세요. 중국 인민들은 우리가 사랑해요. 다만 1억 5천 명 남짓한 그 중국 공산당을 해체하는 거예요. 네? 중국 공산당 CCP, Chinese Communist Party, 중국 공산당을 해체함으로 중국을 인민들을 해방시켜주는 거죠. 뭐를? 인권이 보장되고 자유가 보장되고 마음껏 상업활동, 비즈니스 통해서 스스로가 부자가 될 수 있는 그러한 아름다운 나라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어디를? 중국을. 동북삼성의 흑룡강성, 요령성, 길림성은 자동적으로 한반도의 영향권 내로 포집이 됩니다. 그러는 사이에 북한의 김정은이 정권은요. 총 한 방 쏘지 않고 괴멸시켜버릴 수가 있는 거죠. 자, 굳이 전 세계 월드와이드 원마켓을 만들기 위해서 대륙과 대륙을 잇고 이런 원대한 전략상에서 일을 처리하다 보면요. 대한민국이 국군이 상승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국가가 융성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고 못한다 그러면 이거는 안 될 이야기죠.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에 어쩌면 이 나라를 구조할 새로운 대통령을 뽑아야 될지도 모른다 해서 제가 오늘 이와 같은 이야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자, 또 부가적으로 덕적도에 이런 기지를 설치하게 되면요. 중국 어선들은요. 그냥 어선이 아니죠. 어선을 가장한 해상 민병대라는 아주 난폭한 이런 무도한 집단들이 있습니다. 자, 이런 무도한 집단들이 우리나라 해안에 상륙하는 것도 막아낼 수 있게 됩니다. 자, 지금 덕적도에 현재 개발 중에 있는 사거리
500km급의 천무가 배치된다면 유사시 중국 해군 기지가 있는 대련항은 천무를 이용해서 대련을 그야말로 잿더미로 만들어 버릴 수가 있습니다. 자, 거기에다가 천무에 초음속 지대함 미사일을 탑재하게 되면 대련항에서 출발하는 중국 해군 함정은 대련항구 밖으로 절대로 나오지가 못하게 됩니다. 나왔다가는 죽습니다, 그냥. 자, 그러니까 항구 밖으로 나와야 무슨 태평양으로 진출하든지 대만 쪽으로 내려가든지 할 텐데 대한민국 해군이 보유하고 있는 초음속 지대함 미사일이 무서워서 대련 항구 밖으로 못 나오게 되면 함정이 수백 척 있으면 뭐합니까? 아무 쓸모없는 무용지물이 되겠죠. 자, 저 기쁜 소식이 있죠. 지금 현무6가 개발된다 그래요. 이 현무6는요, ICBM, 대륙간 탄도미사일에도 장착이 되는데, 이 ICBM이라는 건 대기권 밖을 갔다가 다시 들어오는 거 아니겠어요? 자, 대기권을 뚫고 갔다가 내려올 때 음속의 10배 정도의 속도로 들어온답니다. 어떠한 미사일 방어 시스템도 그 현무6를 막아낼 수가 없다 그럽니다. 잘 됐죠. 북경, 상해, 또 폐렴을 일으켰던 우한, 이런 데에 배치되는 중국의 주력 부대들도 맘만 먹으면 다 제거해버릴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는 미중 간의 군비 경쟁이 아닙니다. 한중 간의 군비 경쟁, 그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중국 공산당 정권이 해체되는 그런 날이 조만간에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제가 적극적으로 이 덕적도 같은 덕적도를 중심으로 해서 그 일대를 매립을 하고 새로운 생각의 발상의 전환을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군사기지를 만들어야 된다. 그리고 그곳에다가 우리 해병대를 배치하고 또 해병대가 보유한 사거리 500km 천무를 대량으로 배치를 해서 중국군을 박살내는 만반의 대비를 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 덕적도에서 북경까지는요, 한 900km가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이에도 아무런 장애물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다가는 1000km급의 현무 시리즈 미사일을 쫙 배치를 해놓은 것이죠. 유사시에 북경을 그냥 한 5분, 10분 내에 불바다로 만들어 버릴 수가 있게 됩니다. 굳이 우리 공군 전투기가 꼭 이륙하지 않아도 될 만큼 우리가 보유한 첨단 초음속 미사일을 통해서 중국을 통제, 제어, 봉쇄를 할 수 있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이고, 저 지도를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네. 영종도가 어디냐고요? 영종도가 지금 인천 국제공항 있는 데가 영종도 아니겠습니까? 그 바로 옆입니다. 그 옆에는 영흥도가 또 있습니다. 자, 그런데다가요, 지금 한국 해군이요, 어느 정도 지금 발전해가고 있냐면요, 건조 기술은 말할 것도 없는데, 미사일을 정확한 숫자를 공개를 안 합니다. 미사일 수백 발을 탑재하고 대기하고 있는 합동 화력함이 지금 3척이나 지금 건조 중이고 곧 완성이 됩니다. 자, 이 3척이 건조되면 이 3척의 함정에 도대체 몇백 발의 미사일이 탑재가 되는지, 또 어떠한 미사일이 그 합동 화력함 내에 배치가 되어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버튼만 누르면 날아가죠. 그게 바로 현무 미사일 시리즈가 될 것입니다. 자, 무시무시한 배들이 무시무시한 무인 해저 잠수함이 무시무시한 공군 전투기들이 우리나라에 이렇게 이제 다 갖게 되는 겁니다. 자, 이럴수록 대한민국 군대와 대한민국 통치자는 겸손해야 됩니다. 대신에 적을 향해서는 무자비한 보복과 무자비한 응징을 통해서 우리의 생존권을 사수하고 대한민국을 내 목숨 바쳐 지키겠다고 하는 78살 먹은 도널드 트럼프도 목숨을 바쳐서 미 국문을 위해서 봉사를 하겠다는데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서 오늘은 내년도에 있을 대통령 선거를 대비해서 중요한 국가 안보 전략을 오늘 미리 예상하고 모범 답안을 만들었습니다. 저라면 지금 당장에 1월 20일 날 트럼프 취임하기 전에 마이클 월츠 국가안보 보좌관이나 마르코 루비오 국무장관 아니면 CIA 국장인 존 래클리프를 만나서 이와 같은 얘기를 설명을 하고 우리 함께 가자.
우리가 너희들이 필요한 거 다 줄게 라고 하면서 한미가 똘똘 뭉쳐서 안보도 미국과 경제도 미국과는 안미 경미 시스템으로 우리가 반드시 바꿔줘야 되겠다. 이 말씀을 강조하면서 오늘 저희 이슈 핵펀치 시간을 마감을 하겠습니다. 대략 1시간 반 정도 걸렸네요. 오늘 이렇게 뜻하지 않은 또 이렇게 무슨 또 슈퍼챗을 보내주시고 감사를 드립니다. 일일이 많은 의견들을 주시는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이 계신데 귀한 소식 또 의견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말씀을 한 번 더 드리자면 우리 태백 산도라지 있죠? 이거 한번 사서들 잡숴 보십시오. 아주 괜찮습니다. 전화번호도 외우기 좋아요. 010-726-4455니까요. 전화해서 010-726-4455로 문의하셔서 이 태백 산도라지 매일마다 한 스푼씩 드시면서 올겨울 건강하게들 지내시기를 바랍니다. 자, 애청자 여러분, 그리고 국내외에 계시는 우리 동포 여러분, 국민 여러분, 오늘도 저희 시간과 함께 동행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다음 주 금요일 오후 2시 그리고 오전에는 10시에 고영주 선배님과 함께 공안이 일기를 통해서도 또 다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오늘날의 이재명이 오기까지 1등 공신은 누굽니까? 통합진보당이 생겨나서 그 다음 2012년도에 하는 거 보니까 민주노동당하고 하는 짓이 똑같아요. 똑같죠. 그리고 지역구의 상황들, 정치 신인을 배치해야 되는지, 결국 이러한 모든 것들은 경험을 하지 않고 판단을 한다라는 게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지금 한동훈 대표는 당 내에서도 최상병 특검과 관련해서는 궁지에 몰리고 있는 얘기라고. 깡패, 살인마, 김성주에 대한 실체를 까발렸고요. 이제 윤석열 정부가 원전을 수주하는 것까지 발목을 잡겠다. 뭐 이런 것 같습니다. 우리는 그들이 말장난에 속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동지를 쳐다보십시오. 우리는 개멸되지 않았습니다. 김정은은 이런 것들을 가장 잘 이용해 왔습니다. 네. 김씨 족속이 그랬죠. 그렇죠. NFT 펀드로 본인의 대선 자금을 모으고 P2E 게임 활성화를 말하며 김남국 의원의 코인 시세를 폭등시키는데 적극적으로 기여했습니다.